우리는 흔히 지금을 기후위기의 시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혹은 기후변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를 뛰어넘어서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긴 하는 데 있어서 그 근간이 되는 게 기후변화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기후변화보다도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에게는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로 지속 가능 발전과 기후 변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면서 왜 지속 가능 발전을 끌고 왔느냐?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한마디로 발전이 어떻다? 지속 가능하다. 발전이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1987년에 유엔 환경 계획인가 거기에서 Our Common Future 우리들의 공동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는데요. 이때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노르웨이의 수상인 브룬트란트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했는데, 이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개념 정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세대의 미래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동시에 현재 세대의 삶의 질을 지킨다. 현재도 지키고 미래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걸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 속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유네스코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대 간, 국가 간, 그리고 문화 간, 그리고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물 간의 형평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죠. 국가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죠. 문화 차이에 따른 어떤 갈등 있을 수 있죠. 생물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죠.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자, 지속 가능 발전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가 아닐까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앞에 서 있죠? 자, 유네스코 본부에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 유네스코 본부에 방문했을 때에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기념사진을 찍어 봤고요. 요 사진은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1969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1969년에 우리는 이렇게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문맹률을 이렇게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두 사진은 유네스코 건물의 바깥쪽에 있는 사진이고, 이 안쪽을 들어가 봤습니다.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유네스코에서 일하시는 분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 그 유네스코 빌딩을 배경으로 건물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 안에는 조그마한 일종의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의 화가 미로라고 하는 분의, 벌써 딱 보면 미로의 작품 같죠? 유네스코가 세워질 때 이 그림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물론 피카소도 있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유네스코에서는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 유네스코는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 어디쯤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가본 사람과 앞으로 갈 사람들 되게 파리 하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에펠탑이죠. 자, 에펠탑에서 이렇게 여기 가면 유네스코가 있고, 이 근처에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로 오르세 미술관이 있죠.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틀담 사원, 최근에 화재로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는 바로 이제 로댕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을 따라서 유네스코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기본적으로 그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즉
교육, 과학, 문화 위원회죠. 유엔의 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교육이나 과학, 문화에서 상호 코퍼레이션 우호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네스코는 1946년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얘네들 홈페이지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탈리아하고 코리아에서 리터러시 캠페인을 했다. 유네스코는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 그러면 꼭 찍어서 Republic of Korea라는 나라. 왜? Republic Korea가 굉장히 상징적인 나라잖아요. 그죠? 교육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빠바박 성장해가지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그런 나라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교육, 자연과 해양, 사회가, 인문학, 문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 특히 아프리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젠더 이퀄리티, 양성 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에서 바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혹시 홈페이지 가면은 각종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기후 변화는 크게 뭐예요? 서스테이너블, 즉 지속 가능과 관계돼서 유네스코가 굉장히 노력하는 한 분야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고 유네스코에 대한 소개를 좀 했었고요. 자,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 발전 사실은 잘 안 되니까 이런 용어가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직면한 핵심적인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우리의 후속 세대들한테 이 지구를 깨끗하게 혹은 사용 가능할 정도로 물려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도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지속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것들의 첫 번째로 꼽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환경 파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주요 이슈 기후 변화 그리고 초고령화와 저출산 우리의 후손들이 없으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죠. 예. 청년 실업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지역 불균형 발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면은 남반부와 북강부, 아프리카와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안보 불안, 국경 문제, 지금도 전쟁이 되고 있죠, 그죠? 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그 여파가 굉장히 심해요.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인플레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 그런데 다문화가 굉장히 조화롭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 이것도 지속 가능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점들은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빨갛게 한 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은 기후 변화는 사실은 별로 못 느껴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자면은 미세먼지는 눈으로 확 보이니까 느끼잖아요. 근데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뭔가가 변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잘 못 느끼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가오면 아 이게 기후변화야? 오른 커피값에도 기후위기의 그림자가 스며 있다. 기후변화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한다거나 결국은 커피값을 올리는 거죠. 결국 이것도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의 진짜 주범은 과연 어쩌면 기후변화 때문이 아닐까.
조선판 코로나도 기후변화 때 창궐했다. 1919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에 해당하는, 그때도 엄청나게 우리 그 한반도 일제 식민 병합 시대였지만 많이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는 2020년생은 1960년생보다 지금 태어나는 2020년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1960년생보다 폭염을 7배나 많이 겪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2020년 9월 신학기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들, 최근에 이제 행동할 때다. Act now. 그 다음에 인천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지구의 날이 있었어요. 그죠? 4월 22일 날 지구의 날 기념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동네방네 퍼포먼스 해가지고 그 뭐 카톨릭, 환경연대, 전교조 인천지부, 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등등. 환경교육 주간이라고 있었어요. 까먹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구를 구하기 해가지고 인천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했고요. 아까 지구의 날은 왼쪽에 52주년, 그 다음에 기후변화 주간으로는 14년 해가지고 이렇게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렇게 우리한테 퍼포먼스로도 다가오고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가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를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유엔에서는 2000년이 될 때 새천년이라고 그러죠.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유엔에서 채택된 의제로 8가지를 채택을 했어요. 2015년까지 이미 지났죠. 많이 10년 정도 가까이 지났죠. 2015년까지 세계의 절대 빈곤자 수를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적인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8가지를 세웠어요. 첫 번째,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글로벌과 우리나라. 1번, 부분 달성. 우리도 부분 달성. 아직 극심한 빈곤층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다란 얘기입니다. 2번,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우리는 이미 달성했다고 봅니다. 지금 원하지 않는 사람 이외에는 다 의무적으로 초등교육을 하고 있죠. 받고 있죠. 세 번째, 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신장이라는 문제. 자, 이건 어때요? 여성계에서는 그렇게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체로 지표상으로는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 감소, 우리 뭐 거의 유아 사망률이 낮죠. 임산부의 건강 개선,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우리는 부분 달성. 특히 말라리아, 우리도 말라리아 생기는 거 알죠? 임진강변, 인천, 연천, 파주 이런 데 말라리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 봐요. 부분 달성.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 관계 구축,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4개는 달성을 했네요. 나머지 4개는 부분 달성.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표들이네요. 그죠? 2030년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SDG입니다. United Nations, UN, 그죠? 이제 아까 새천년이 끝나고 2015년 9월에 제74 UN 개발 정상회의에서 우리 세계에 변혁해놓고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는 주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합의하고 이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향후 15년간, 2015년이니까 2030년까지는 15년이고 지금부터 치면은 몇 년 안 남았죠. 10년도 안 남았어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17개의 목표하고, 이 17개 목표에는 다시 세부 목표로 169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우리 열심히 하자 해서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 17개 한번 볼까요? 한눈에 휘리륵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에 17개 목표가 있고, 우리나라도 2008년에 이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자, 17개. 빈곤, 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양질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 행동, 물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에서 이 17개를 세워놓고요. 각 지역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곳을 찾아가 보면 이런 협의체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환경과 관련된 것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어요. 아까 6번째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7번째 에너지 문제, 11번째 도시 인간 정주라고 하는, 그 다음에 12번째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14번째 해양 생태, 15번째 육상 생태계. 자, 6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강의의 주된 흐름인 기후변화, 가로 열고, 우리는 사실은 Climate Action 13번째입니다.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조치 시행. 기후변화 목표는 기본적으로 환경 목표에 포함되지, 새천년 그 밀리언 디벨로프먼트입니다. MDGs는 새천년 개발 목표의 환경 파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목표예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의제 14번째 문단에서 기후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를 읽고, 한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밑에를 읽으세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 기후 변화다 이거예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정도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거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발등에 떨어진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지속가능 발전의 주제별 분류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과 관계되는 7개가 있다고 그랬죠. 7, 13, 14, 15. 그 다음에 정주, 그게 자원 환경이고, 정주 환경으로 6, 11, 12. 이렇게 7개가 우리 그 환경과 관계된 거고,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는, 물론 다 관심을 끌어야 되겠지만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세부 목표 7개 지표를 보면, 여기 그 세부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7개가 있잖아요. 13.1.1, 13.1.2, 13.2.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축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증진, 인적 및 제도적 역량 증진을 위해서 학교 교육 기간은 바로 13.3.1 완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거나 적응, 영양 감소, 조기 경보 등을 초등, 중고등, 그 다음에 상급 교육과정에 통합한 국가의 수.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네.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교육에도 알게 모르게 다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작년에 있었어요. 올해는 몇 차? 27차가 되겠죠. 커프 26. 커프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네요. 그죠? Conference of the Parties. 첫 번째 커프 1은 어디서 열렸느냐? 1995년 베를린에서 열렸어요. 베를린에서. 기후변화. 그때부터 이 기후변화를 가지고 어때요? 그 기후변화 더 파티들 당사국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게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6차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렸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중단, 이런 노력을 가속한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문제, 다시 석탄 쓴다, 원자력도 막 쓴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만 떠들어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즉 기후위기 책임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위치를 차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놀랄만한 나라입니다. 지난 170년간 세계 탄소 배출이 12% 인구에 해당하는 23개 선진국이 총 탄소의 50%를 배출하고 있어요. 2020년 데이터를 보면은 6억 톤이 넘는 탄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나라로 한국이 세계 9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인구 규모로 보면은 세계 5위예요. 그러다 보니 가디언지가 영국 환경단체 기후행동 추적이라고 하는 환경단체를 에서 한 거를 가디언지가 보도한 걸 보면 이미 2016년에 한국을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선발을 해 놓았어요.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 어느 나라들이 있는지 나머지 3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새 뜨는 용어가 또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중립은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구호 정치 공고가 아니라 돈과 공론이다. 탄소 중립.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레타 툰베리 나와서 상식의 지평을 하나 넓히고 갑시다. 툰베리라고 하는 성은 스웨덴에서 꽤 흔한 성인가 봐요. 그래서 분류학에서 보면 칼 페테르 툰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덴 사람으로 의사이자 식물학자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동인도 회사니 서인도 회사니 막 하면서 무역 상선 회사 차리잖아요. 이럴 때에 그 일본의 나가사키 근처에 와서 군의로서 의사로서 활동하던 사람이 우리 동네 꽃을 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명명자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첫 번째 프로너스 토마토사 툰베리. 이 THUNB가 툰베리예요. 이거 뭐냐면은 뭔 것 같아요. 앵두예요. 앵두나무 물가의 그 앵두. 갈릭, 산부추. 그 다음에 요거 날이죠. 요거 층꽃나무. 풀 같은데 사실 아주 작은 나무예요. 금불초. 이것들의 명명을 이분이 했어요. 그 툰베리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네요. 참고로 상식의 지평을 한번 넓혀 봤습니다.